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 이분이 운영하는 공개 주식 포트폴리오가 15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5%가 넘게 단 3개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이 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집중 투자 전략, 그 속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 에크먼하고 그의 회사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원래 소수 기업에 좀 크게 투자하는 스타일로 유명하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제 공개된 정보를 통해 알려진 그의 주식 포트폴리오, 특히 그중에서도 비중이 제일 큰 3개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명확히 할 게 있죠. 에크머니 하워드 휴즈 홀딩스, HH라고 하죠. 이 부동산 회사 회장직도 맡고 있는데 이건 좀 별개라고 봐야 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짚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워드 슈즈 홀딩스는 에크먼이 이제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뭐랄까 버크셔 해서웨이 모델처럼 만들려는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 사업을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키우려는 거죠. 특히 보험 사업을 여기에 붙여서 거기서 나오는 자금, 그 플로트 있잖아요. 그걸로 또 투자 활동을 하려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 방식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하, 그 HH는 에크먼의 또 다른 큰 그림. 야심찬 프로젝트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퍼싱 스퀘어 포트폴리오의 상위 3개 종목과는 별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분석 대상은 퍼싱 스퀘어가 공시한 내용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넣은 우버, 알파벳, 그리고 브룩필드 코퍼레이션 딱 이 세 기업입니다. 하워드 슈즈는 여기 포함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하필 이 세 회사일까요? 우버, 알파벳, 브룩필드. 들어보면 뭐랄까, 전혀 다른 분야 회사들 같은데 에크먼은 왜 여기에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걸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그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자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비중 19.1%,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버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우버. 이건 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에크먼이 2025년 초에 투자를 크게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 투자였어요. 근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 그때 투자 당시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뭐 썩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 나오면 우버 같은 플랫폼은 끝이다. 뭐 이런 우려가 상당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에크먼의 그 역발상적 시각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 시장은 위협으로 봤는데 그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봤다는 겁니다. 에크먼은 우버가 자율주행차 AV 기술 가진 회사들한테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아무리 뭐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도 이걸 수많은 도시에 쫙 깔고 또 막대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려면 이미 그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진 우버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논리였죠.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우버의 그 플랫폼 파워가 더 중요해질 거다? 그렇게 본 거군요. 혹시 그런 파트너십의 실제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지만 다른 여러 도시에서는 우버 앱을 통해서 웨이모 차량을 부를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버와의 협력 수준을 좀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제일 좋은 방식을 찾고 있는 거죠. 에커먼은 결국 이런 파트너십이야말로 자율주행 기술을 대중화시키고 차량 한 대당 수익성, 그 단위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투자한 건 아닐 텐데요. 그럼 현재 우버 사업 자체는 좀 어떤가요?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물론이죠. 현재 실적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지난 분기만 봐도 사용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나 늘었어요. 그래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8천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런 규모의 경제는 당연히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그 음식 배달 사업부 이쪽 이익률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전체 EBITDA 마진 그리고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영업이익이잖아요. 그게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흐름은요? 결국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재무 상태도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지난 12개월 동안 창출한 잉여 현금 흐름, FCR라고 하죠. 이게 무려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뭐 설비 투자 같은 거 빼고 남은 진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잖아요. 이게 85억 달러면 상당한 거죠.
주가가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미래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선행 P라고 하죠. 이게 약 27배 수준이라서 성장성을 생각하면 뭐 아주 과도하진 않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에크먼은 꾸준한 매출 증가랑 이익률 개선,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몇 년간 주당 순이익, EPS가 연평균 30%씩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와, 연 30% 성장 기대 대단하네요. 들어보니까 우버 투자는 단순히 미래 자율주행 시대의 파트너십 가능성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보여주는 강력한 실적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베팅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알파벳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18.4%. 이것도 우버랑 비슷한 시기에 투자가 들어갔죠? 네,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에크먼은 2023년에 처음 투자했고 2025년 2분기에도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도 우버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됐어요. 비슷한 맥락이라면 혹시 이것도 기술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 이걸 역이용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딱 등장하면서 구글의 핵심 사업인 검색 광고가 이제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공포감이 시장에 확 퍼졌었잖아요. 에크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좀 과장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우버 때처럼 새로운 기술이 기존 강자의 아성을 무너뜨릴 거라는 그런 비관론이 막 나올 때 오히려 기회를 본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시장 우려처럼 생성형 AI가 구글 검색에 위협이 됐나요? 아니면 에크먼 판단이 맞았던 건가요?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에크먼의 판단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죠. 구글 실적은 시장 걱정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견고한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2분기 검색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어요. 오히려 성장 속도가 빨라진 거죠. 여기에는 그 AI 개요, AI 오버뷰라고 검색 결과에 AI가 요약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아, 근데 그 AI 요약 기능 때문에 사용자들이 광고를 덜 누르게 될 거다 이런 걱정도 있었잖아요. 구글 경영진 설명을 들어보면 그 AI 개요 기능이 오히려 사용자들의 검색 참여도를 높였대요. 그리고 광고 클릭률, CTR이라고 하죠. 이것도 기존 검색 결과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수익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알파벳은 AI 모드라고 해서 챗봇이랑 비슷한 대화형 검색 인터페이스를 도입해서 검색뿐만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에도 이걸 통합시키고 있어요. 사용자 경험이나 참여를 더 강화하려는 시도죠. 검색 말고 알파벳의 다른 성장 동력은 어떤가요? 특히 클라우드 사업, 이게 중요할 텐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확실한 성장 엔진이죠. 지난 분기에는 연간 매출 환산액,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이 정도 매출을 올릴 거다 하는 예측치가 50억 달러를 넘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수익성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이었는데 지난 분기 영업마진율이 21%까지 올라왔어요. 경쟁사인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진율이 막 30% 넘어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구글 클라우드도 규모가 더 커지면서 추가적으로 이익률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법무부 DOJ와의 반독점 소송 결과도 나왔었죠. 그 영향은 좀 어땠나요? 네, 그 판결이 알파벳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9월 초에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이 내린 시정 조치가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사업 방식에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런 안도감이 퍼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게 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은 지금 어떤가요? 매력적인가요?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아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5배가 안 되는데 AI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성장주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알파벳 투자는 생성형 AI라는 기술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검색 사업의 그 견고함, 그리고 클라우드와 AI 통합이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 이 두 개가 결합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핵심 경쟁력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이걸 동시에 갖춘 기업에 베팅한 셈이네요.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포트폴리오의 17.8%를 차지하는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입니다. 이건 앞서 본 우버나 알파벳과는 성격이 좀 꽤 다른 회사 같은데요? 네, 확실히 좀 다릅니다.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은 부동산, 재생에너지, 인프라 같은 실물 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산 운용사예요. 에크먼은 2024년 중반에 처음 이 회사 주식을 샀고 그 이후로 거의 매분기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기술 기업이 아니라 자산 운용사라니 좀 의외인데요. 에크먼은 브룩필드의 어떤 점을 본 걸까요?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겠지만 에크먼이 특히 주목하는 건 바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보험 사업입니다. 브룩필드가 관리하는 보험 관련 자산 규모가요, 지난 2년 사이에 4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로 무려 3배나 늘었어요. 보험 자산이 3배나 늘었다고요? 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브룩필드 경영진은 장기적으로 이 보험 자산을 6천억 달러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해요. 만약에 그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 사업이 브룩필드 전체 이익, 그러니까 분배 가능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회사가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익 개념인데 이 분배 가능 이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보험 사업이 투자 주도용 인베스트먼트 레드라는 점이에요. 보험료로 들어온 자금, 즉 플로트를 그냥 안전하게만 굴리는 게 아니라 브룩필드라 원래 강점을 가진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다양한 대체 투자처에 전략적으로 딱 투입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모델이죠. 이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에크먼의 하워드 슈즈 홀딩스 구상이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모델하고 상당히 비슷한 접근법이에요. 아, 보험 플로트를 활용해서 투자 엔진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군요. 보험 말고 또 다른 기대 요인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운용 성과 보수, 캐리드 인터레스트 이걸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룩필드의 자회사인 브룩필드 자산운용, 브룩필드 아셋 매니지먼트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들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받는 일종의 성공보수 같은 거예요. 투자 원금을 다 돌려주고 또 약속된 최소 수익률, preferred return을 넘는 이익이 났을 때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받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운용 성과 보수가 중요해지는 건가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브룩필드 경영진 표현을 빌리면 이 운용 성과 보수가 지금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만들었던 대규모 펀드들이 이제 슬슬 투자 회수 시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자자들한테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운용 성과 보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경영진은 앞으로 3년 동안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순 운용 성과 보수 수익이 이익으로 잡힐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억 달러. 와,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게 진짜 실현되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에크먼은 이 운용 성과 보수가 본격화되면서 내년부터는 브룩필드의 분배 가능 이익 성장률이 연간 최대 30%에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치 평가 측면에서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브룩필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각 사업부 가치를 다 합쳐보는 거 있잖아요. Sum of the parts 분석. 이걸 해보니까 현재 주식의 내재 가치는 한 102달러 정도로 평가되는데 2030년에는 21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해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70달러도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랑 내재 가치 사이에 상당한 안전 마진, 그러니까 혹시 예상 못한 문제가 생겨도 손실 볼 가능성을 줄여주는 그런 완충지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종합해보면 브룩필드 투자는 보험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투자, 그러니까 약간 금융공학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운용성과 보수라는 곧 가시화될 미래 수익원 확보,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가격이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판단,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에크먼의 상위 3개 집중 투자, 우버, 알파벳, 브룩필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 기업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55%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이 세 가지 투자를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몇 가지 좀 공통적인 패턴이랄까? 철학 같은 게 엿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시장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좀 과도한 공포감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인 우려 때문에 장기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오히려 과감하게 베팅하는 그런 경향이죠. 우버의 자율주행차 위험론이나 알파벳의 생성형 AI 위험론, 이런 거에 맞서서 투자를 결정한 게 딱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단순히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의 그런 비관론 속에서 오히려 기업의 본질적인 강점이나 회복력, 이런 걸 발견하고 투자하는 거군요.
우버의 플랫폼 경쟁력이라든지 알파벳 검색 사업의 그 견고함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력한 펀더멘탈 그리고 확실한 성장 동력에 대한 믿음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버가 만들어내는 그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 알파벳의 클라우드나 AI 사업의 성장 잠재력, 또 브룩필드의 보험 사업 확장과 곧 현실화될 운용 성과 보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예시들이죠. 특히 브룩필드 투자를 통해서 보험 플로트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에크먼의 깊은 이해와 관심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워드 휴지 홀딩스 프로젝트와도 딱 연결되는 부분이죠. 결국 표면적으로 보이는 위험이나 시장의 잡음 이런 거 너머에 있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와 성장 가능성 이걸 포착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기업 모두 시장이 좀 놓치고 있는 가치를 찾아 나선 결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점은 최첨단 기술 플랫폼 기업인 우버와 알파벳에 대한 투자, 그리고 브룩필드라는 좀 더 전통적인 금융 및 실물 자산 운용사에 대한 투자가 같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에크먼의 투자 세계가 기술 혁신의 최전선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금융 구조나 실물 자산의 영역까지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빌 에크먼의 상위 3개 집중 투자를 통해서 그의 투자 전략과 또 각 기업의 핵심 동력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면적인 뉴스나 시장 분위기에 막 휩쓸리기보다는 그 이면의 본질을 좀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단 3종목에 쏟아붓는다. 이건 그 아이디어에 대한 정말 엄청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소수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깊은 믿음과 확신이 위험을 널리 분산시키는 전통적인 분산 투자의 안정성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어떤 투자 기회를 평가하실 때 그 확신과 분산 사이의 경계선, 그걸 어디에 그으시겠습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서 끊임없이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